안녕하십니까. 들어오면 출첵을 해주세요. 체크 체크. 다 하네요. 다들 점심 잘 먹었나요? 자, 일단은 선생님 이제 얼굴 나올 거예요, 곧. 일단은 여러분들 비대면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짜란 이렇게 방학 특강까지 신청을 해서 이 들은 친구들이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진짜 기특하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너무너무너무 기특하고 너네들의 이 의지가 이제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돼가지고 더욱더 힘들잖아요. 그쵸? 더 이제 하기 싫고 약간 귀찮은 것도 분명히 있을 테고 충분히 그걸 다 이해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업을 들으러 왔다. 이 자체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너무너무 기특해. 그래서 이번에 너네 예비 고1이잖아. 이 예비 고1 학생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 반 학생들이 너무 다 예뻐. 다 너무 수업을 잘 들어주고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예쁘다는 말을 좀 해주고 싶어. 선생님이 정말 비대면이 끝나고 수업을 하게 되면은 정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즐거운 시간도 좀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듣는 이유는 어쨌든 학업적인 부분에 대한 성취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실망스럽지 않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건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거야. 정말 내가 특강이라는 걸 준비할 때 사람들이 보통 그런 게 있잖아, 얘들아. 물건에 이런 게 내가 지문에서 예전에 이제 한번 봤던 글인데 어떤 거냐면 어, 누구 얘기였지? 에디슨 얘기였었던 것 같아요. 네, 에디슨이 그 당시에 어, 정말로 획기적인 이제 그 옛날에요. 정말로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들었어. 근데 그 발명품이 뭐냐면 의회에서 투표를 했을 때 그 투표용지를 자동으로 카운트를 해주는 세주는 기계야. 너무너무 편하지, 그치? 사람들이 많이 투표용지를 낼 텐데 근데 목이 왜 이렇게 잠기지 계속? 근데
그 에디슨이 그거를 발명을 한 거야. 근데 또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정말로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됐을까? 안 됐어. 폭삭 망했어. 왜 그랬냐? 그때 의회에서 이제 의원들이 투표를 하면서 천천히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용지가 세워지고 이제 그때 이제 로비를 하는 거야.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비가 맞아요. 로비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안 좋게 흘러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싸바싸바도 하고 이제 저 뽑아주세요 얘기도 하고 이제 좋은 점 나쁜 같은 것들 좀 얘기 좀 많이 하고 막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했는데 당시에 발명됐던 그 기계는 그런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을 시키게 된 거야. 그래서 망했죠. 너무나 필요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망했다라는 거야. 이게 무엇을 시사하는 줄 알아, 얘들아? 바로 이제 소비자의 니즈라고 하는 말 들어봤지? 소비자의 니즈. 소비자의 니즈가 무엇이냐면 소비자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상품을 내도 소비자가 그걸 원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에디슨이 나중에는 어떤 것들을 발명을 해냈냐면, 그러니까 어떤 걸 발명했냐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발명을 하게 됐냐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소비자가 그것을 찾으면 그게 곧 성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말을 갑자기 떠올랐어. 그래서 내가 이제 특강이라는 걸 준비를 할 때, 얘들아, 특강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어법 특강, 문법 특강, 이제 영어는 한정적이에요. 평소에는 독해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문법 특강에 대한 준비를 많이 선생님들이 하는데, 내가 너희들이랑 수업을 이제 계속 하잖아. 근데 수업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치? 너희들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계속 어려운 지문들을 만나가는데, 정말로 너희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봤어. 근데 너희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정작 글을 읽고 그 글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 그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학생이었을 때도 생각을 해보고 너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야.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영어를 읽고 그 지문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의 몇몇 학생들이 고민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테고, 그치? 어느 부분에서 내가 해석이 잘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있을 테고, 각자 다양한 레벨로 다양한 단계 속으로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서 선생님이 이런 특강을 준비를 했어요. 이 특강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특강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를 정말로 흡수를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번에 특강 방학 기간 동안에 준비한 내용을 정말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영어, 그치? 정말 자기가 영어 지문을 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가 되도록 내가 노력을 좀 할게요. 그래서 정말로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해석을 정말 할 수 있게, 영독을 할 수 있게, 이제 그거를 조금 만들어 드릴 목표로 내가 이 특강을 준비를 한 거야, 얘들아. 내가 선생님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특강을 준비했는지 조금 전달이 되나요? 사실 이렇게 대면으로 앉아 있으면 조금 더 잘 전달이 될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서 내가 이렇게 진심을 표현하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만큼 다가갈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정말 너희들을 위한 특강이 무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다라는 거는 한번 알아줬으면 좋겠어. 일단은 중학교를 이제 막 여러분들이 끝냈기 때문에 중학교 시절의 영어 공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선생님 얘기 말고요. 학교에서 문법 수업을 하거나 다른 학원에 다닐 때 문법 수업을 하면은 문법 수업만 해요. 그죠? 문법 수업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현 나와서 자, 오늘은 우리가 투부정사에 관련돼서 영어 공부를 할 겁니다. 투부정사라는 거는 주목보 자리에 들어가고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암기하듯이 달달달 외웠는데, 지문 속에서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잘 잡혀있지가 않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영어의 구조를 바라볼 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수업이 이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구조를 바라봄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하나씩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를 내가 하나씩 정리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필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를 간다고 성인이 된다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부분은 학습을 해두면 평생 사용을 할 수 있다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한테 고등학교 1학년 수업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어를 바라봐야 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정말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주면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될 것이고, 본인의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선생님의 특강을 신청해준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개개인별로 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똑같은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직독즉해라는 말을 조금 써볼게, 얘들아. 직독즉해라는 거는 우리가 글을 읽자마자 바로 해석이 되는 걸 직독즉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영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에도 해당을 하고 다른 언어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걸 우리가 직독즉해라고 불러요. 이 말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직독즉해를 할 때 가능한 구간까지 슬래시 표시를 한다라는 건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어. 너희들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글을 읽을 때 가능한 구간까지 슬래시 표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석이 되는 부분까지 어디에다가 슬래시를 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선생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슬래시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주어와 동사 표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가져야 될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어와 동사 표시를 먼저 한다.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동사라고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동사라는 것을 암기해야 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거든. 이건 우리가 불가피하다라는 말 알지, 얘들아?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내가 농구 시합에 나가려면 농구공을 튀기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농구공을 만지는 걸 너무 싫어해. 근데 그러면 난 농구 시합에 나갈 수가 없어. 이걸 뭐라고 불러? 불가피하다. 진퇴양난. 그치?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영어 단어를 모른다라는 거는 그 부분부터는 이제 아예 시작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씩 나아가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대면 수업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내가 서포팅을 해서 도와주도록 할게요. 자, 어휘가 먼저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끼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나갈 때 주어와 동사 표시를 먼저 할 거예요. 주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은는이가가 붙어있는 걸 우리가 주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사라는 것은요. 자, 은는이가가 붙어있는 거를 우리가 주어라고 불러요. 그리고 동사라는 것은 뭐가 붙어있죠? 보통 무엇 다라고 붙어있는 부분을 우리가 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국어의 체계에서는 주어가 은는이가를 붙여놓고 국어의 체계에서 서술어에다가 다를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서술어는 국어에서 보통 어디에 나오죠?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치? 자, 선생님이 지금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여기서부터 잘 들어봐, 얘들아. 내 별 표시하라고 얘기를 해줄게, 머릿속에다가. 우리가 국어를 배우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좀 더 편리하잖아요. 좀 더가 아니라 엄청나게 편리하고 엄청나게 유용한 언어이단 말이야. 왜냐면은 어떤 단어에다가 아빠라고 해볼게, 얘들아.
아빠에다가 은는이가를 붙이게 되면 이 아빠라는 단어가 지금 무엇으로 둔갑을 한 거죠? 자, 모니터나 혹은 태블릿이나 핸드폰 영상에다가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서 갈게요. 이걸 뭐라고 불러? 주어라고 부릅니다. 맞죠? 그리고 아빠에다가 아빠를 이라고 을를 붙이게 되면 이게 무엇이 되죠? 목적어가 됩니다. 그쵸? 아빠라는 단어는 그대로 이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그 뒤에 접두사를 그러니까 어떤 거를 붙이냐에 따라서 품사가 바뀌어요. 그죠? 아빠는 아빠에게 아빠를 아빠와 아빠의 이런 식으로 그지? 이렇게 뒤에다가 뭘 붙이냐에 따라서 품사가 바뀌게 돼요. 근데 영어는 Dad라고 써놓고 likes me 이렇게 쓰든 I like Dad 이렇게 쓰든 이 모양새는 절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게 돼 얘들아. 지금 내 말 이해했어? 다시 한번 국어는 이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별을 해서 머릿속에 암기를 꼭 해야 돼. 잘 봐. 국어는 단어가 바뀌지 않고 그 앞뒤에 무엇을 붙이냐에 따라서 품사가 결정이 돼요. 근데 영어는 앞뒤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그 모양새를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지금 여기 첫 번째 1번에 쓰인 dad와 2번에 쓰인 dad는 똑같은 품사로 사용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의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랑 모양새가 같은데 대체 어떻게 구별합니까, 선생님? 국어에서는 예쁘게 이렇게 뒤에다가 다른 말을 붙여줘서 품사를 바꿔줬는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자, 얘와 얘의 차이점이 뭔 것 같습니까? 얘는 아빠라는 단어가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넘어왔을 때 dad라는 단어가 첫 번째 문장에는 맨 앞에 있는데 두 번째 문장에는 맨 뒤에 있어요. 서로의 위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필기해야 되는 부분이겠지? 무엇? 바로 위치로 파악하자. 이게 정말 졸라 중요한 거야, 얘들아. 영어는요, 품사에 대한 변화를 줄 때 앞뒤에다가 어떤 말을 절대 붙일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모양새를 바꾼다라는 거. 오케이? 그게 이제 품사가 바뀌는 것도 있어요. 대놓고 이 모양새를 바꿔버리는 것도요.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고 단어 자체가 그대로 사용이 됐는데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품사가 변화합니다. 어떤 위치에 얘가 들어있지? 얘는 지금 주어 위치에 있는 건가? 동사 위치에 있는 건가? 목적어 위치에 있는 건가를 생각해 본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잘 봐봐. 내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이 특강을 준비했는지 너네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에 대한 위치가 거기에다가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의 위치에 들어가 있으면 그 단어가 여기에 있으면은 주어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으면은 목적어가 되는 거고 저 근데 그거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대체 얘가 주어 자리이고 목적어 자리인 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질문은 끝이 없잖아. 학습이라는 거는. 너희들이 생각해가지고 궁금한 건 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자,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바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부터 앞, 뒤를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쵸?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선생님이 기준을 잡아줄게요. 얘들아, 기준이 3번이야. 그러면은
2번은 어디 있어? 기준의 입장에서 2번은 어디 있어? 얘기를 하면 2번은요. 3번 앞에 있습니다. 1번은요. 3번보다 2개 앞에 있습니다. 4번은 3번 뒤에 있습니다. 5번은 3번 두 번째 뒤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3번의 기준을 두고 앞에 있는 번호들을 맞춰가는 겁니다. 즉 3번이라는 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앞에 있는 친구는 주어로 볼 수 있고 어떤 동사가 사용되었냐에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다른 녀석들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처음 얘기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주어와 동사 표시를 가장 먼저 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읽을 때 주어랑 동사 그리고 슬래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야. 선생님이 뒤에서 예시를 줄 때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제부터 얘기를 해볼게. 자, 너네들한테 선생님이 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 읽어봐봐. 자, 자기가 모니터에다 대고 빨리 여기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는 한빈마을 3단지 근처 친구 집에서 잠옷 차림으로 친구들과 아주 매운 떡볶이를 12월 31일 밤 9시에 행복하게 먹었다. 뭐 맛있게 먹었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어로서 보이는 친구들은 뭡니까? 바로 나는이에요. 누구나 다 이거를 엄청 빨리 대답을 한다 얘들아. 내가 직접 대면이었을 때 정말 느꼈을 수 있을 텐데 나는이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서 서술어라고 말하는 즉 동사라고 말하는 친구는 누구입니까? 행동을 갖고 있는 친구가 동사이고 다라는 말을 붙이는 게 동사입니다. 나는 먹었다가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들어봐 얘들아. 먹었다라는 말을 썼을 때 우리 지금 이거 뭘 하고 있는 거게? 주어랑 동사를 찾았고 거기서 잠깐 멈췄어요. 오케이? 주어랑 동사를 찾았고 잠깐 멈췄단 말이야 얘들아. 그지? 그러면 동사에서 잠깐 멈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동사가 필요로 해서 뒤에 붙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그러면 먹었다라는 말을 썼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떠오른다란 말이야. 누구나 다 대답을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요? 뭐를 먹었는데요? 라고 궁금해하지. 그러면 얘들아 먹었다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애가 딱 하나만 있으면 돼. 뭘 내 입에 넣어서 내가 먹었는지 그 대상 말이야. 그게 무엇이야? 한빈마을 3단지야? 친구 집이야? 잠옷 차림이야? 친구들을 먹었어? 아주 매운을 먹었어? 12월 31일 밤 9시를 먹었어? 행복하게 먹었어? 선생님 행복하게 먹었어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말이 되죠. 근데 뭐가 없어요. 여전히 내가 뭘 씹어 먹었는지가 나오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내가 먹어야 행복해지고 그 후차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치?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얘들아. 그러면 먹었다라는 말에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갖는 친구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떡볶이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이 떡볶이라는 단어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서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그 단어를 좀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야. 왜? 그게 바로 이 기준이라는 먹었다 때문이라고 얘들아. 먹었다라는 말을 내가 머릿속에서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하고 가기 때문에 뒤에서는 한빈마을 3단지 친구 집에서 잠옷 차림과 친구들이라는 것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다 제거시켜준단 말이야. 이게 무슨 작업이냐면 바로 거품을 걸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커피를 마시고 여러분은 탄산을 마셔 탄산 음료를 땄다 치자 1.5리터 콜라를 땄어. 근데 내가 이 큰 머그잔에다가 뭐 뿌까뿌까뿌까뿌까 막 따랐는데 거품이 막 이만큼 올라와. 나는 컵에 반밖에 안 따랐는데 거품이 반 이상이 있다란 말이야. 그럼 마시면 어떻게 돼? 거품만 마시게 되잖아. 그럼 거품을 어떻게 해야 돼? 걸러내야죠. 걸러내야 뭐가 나와? 콜라가 나오잖아. 핵심적인 게 나온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품을 걸러내야 되는데 그 거품을 걸러내기 위해서 중심이 되는 게 누구라고? 다시 한번
동사라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몸의 뼈대에서 그 위에다가 옷을 입히고 마이크를 채우고 시계를 착용시키고 머리를 모자를 쓰고 귀걸이를 하고 안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거품들이 되는 거야. 그것들을 싹 걸러내면은 사람의 구조의 뼈대가 나오게 된다라고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대답해봐. 그래서 구조를 고를 때, 구조를 잡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누구라고? 둘, 셋, 동사라고요. 알겠습니까? 동사에 대한 기준을 잡고 그 동사를 잠시 생각해 보면서 뒤에 내가 무슨 말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뭘 하는 것이야? 잠깐 예상해 보는 거예요. 저 근거하에 예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치? 그래서 주어 동사에 대한 부분을 잡으면 그 뒤에 나오는 거는 뭐 목적어랑 보어라고 내가 적어놨지만 어쨌든 이 말은 필요 없고 동사 뒤에 붙는 녀석들입니다. 그거를 붙여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 구조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모두 무엇이 되는 거냐? 수식어 거품, 즉 거품은 걸러내야겠죠. 거품은 다 걸러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수업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요. 어디부터 집중을 해야 된다? 중심이 어디다?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서 나는 먹었다 라고 하면은 머릿속에서 바로 뭘 먹었는지를 떠오르게 돼. 그럼 나는 그 무엇을 먹었는지를 찾아가게 된다란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긴 글을 보고 있어도 나머지 글들은 이렇게 그림자가 져가지고 잘 안 보이게 되고 떡볶이라는 이 단어만 반짝반짝 이렇게 형광 색깔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이렇게 보이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고. 알겠죠? 자, 1단계, 2단계 주어 동사를 찾고요. 그리고 그 뒤에 무언가를 내가 붙여야 되는지를 하나씩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또다시 질문이 드는 게 있을 거야. 이게 너무너무 기본적인 것들인데, 얘들아. 자, 선생님, 주어 동사를 잡았는데 그 동사 뒤에 과연 뭐가 오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무조건 듣고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가야 돼. 자, 어떤 문장, 영어에서 어떤 문장으로 생겨 먹었던 이게 내가 지금 설명을 함에 있어서 되게 많지 않고 너무나 단순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얘들아. 영어는 총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오케이? 5가지의 형식. 5가지 형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5종류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5종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5종류의 문장은 누가 결정을 할까? 그냥 내가 얘들아 이건 1형식이야, 이건 2형식이야, 얘는 3형식이야, 4형식이야, 5형식이야. 이건 누가 결정을 할까요? 누가 형식을 결정을 짓지? 필기할 거야? 형식을 결정 짓는 게 누굽니까? 형식을 결정 짓는 것은 누가?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문장을 읽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누구라고 얘기했죠? 동사요. 형식을 결정 짓는 건 누가 할까요? 동사가 합니다. 이게 왜 동사가 중요한 건지 알겠지? 그치? 어떤 동사가 사용이 되었냐에 따라서 그 뒤에는 와야 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의대로 내가 아무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와야 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미 먹었다라는 말 뒤에는 무엇이 오는지를 이미 너무나 많이 살면서 사용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뒤에 그냥 무엇을 이라는 말만 필요하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바로 형식의 일종인 거야,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너네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잘 봐봐. 자, 나는이라고 할게요. 나는 잠을 잔다.
아니다. 이거 말고 나는 뛴다라고 할게, 얘들아. 자, 나는 뛴다. 너네 이거를 내가 설명 안 해도 이미 무의식 중에 알고 있다니까. 얘들아, 나는 뛴다. 이 뛴다에 다가 붙어 있으니까 다가 붙어 있는 건 뭐야? 동사잖아. 그치? 그러면 동사를 잡았으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지? 슬래시를 쳐놓고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지. 그 뒤에 내가 무엇을 붙여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너희들 모든 학생들이 지금 나는 뛴다라고 했을 때 뒤에 어떤 물음표가 붙지 않는다고. 추가적인 어떤 물음표가 붙지 않는다라고요. 근데 지금 머릿속에서 선생님 저는 추가적인 물음표가 붙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붙일 건데? 라고 물어보면 나는 뛴다. 야, 나 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디서 뛸 건데? 너 왜 뛸 거야? 이렇게 질문 만들 수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언제 뛸 거야? 같이 뛰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이것들은 다 뭐게 얘들아? 이게 바로 수식어들, 거품들이에요. 거품이요. 핵심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핵심 구조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 뭐를? 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디서 왜 언제 뛰어? 라는 거는 부가적인 거란 말이야. 알겠어? 부가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뒤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문장이 성립하게 되는 거야. 이거 이미 너네들 다 알고 있다라고. 근데 그거를 정리를 해놓은 것 뿐이야, 영어에서. 그럼 나는 뛴다라고 얘기하고 뒤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잖아. 그럼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동사라고 부릅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게 일형식 자동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형식을 설명했습니다. 그쵸? 너희들이 문법 수업을 어디 가서 들으면 거꾸로 설명하게 됐죠. 일형식은 자동사이다 라고 얘기하고 거꾸로 예시를 듭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거를 반대로 맨 끝에서부터 다시 앞으로 온 것 뿐이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있어도 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뒤에 뭐가 붙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얘가 바로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수식어, 거품이 되는 거라고. 여기서 필요한 거는 그녀는 서 있는 중입니다. 저 여자애 서 있다. 왜 서 있어? 뭐하고 서 있어? 뭐를 이라고 말은 붙일 수가 없다란 말이죠. 자기 혼자만 있어도 되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부르고요. 그게 몇 형식입니까? 1형식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 형식을 결정짓는 건 누가 한다 얘들아? 동사가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가 등장을 했을 때 그 문장은 형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1형식의 설명이야. 쉽지? 이제 4개밖에 안 남았어. 근데 4개에 대한 공통점이 2개씩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2형식과 3형식 그리고 4형식과 5형식은 서로서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잘 봐. 2형식이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가 있고요. 자, 얘들아, 모든 형식은 주어 동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통이에요. 알겠죠? 근데 2형식과 3형식은 서로 공통점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바로 뒤에 붙이는 게 하나씩만 있으면 된다 얘들아. 그러니까 총 주어 동사 하나, 주어 동사 하나 이렇게 총 3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3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2형식이랑 3형식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갑자기 덩어리가 무엇입니까? 이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한 덩어리, 2덩어리, 3덩어리 이렇게 덩어리가 3개가 합쳐져 가지고 사람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너네 여기다가 한 덩어리 더 붙여가지고 팔을 하나 더 만들어서 팔을 4개를 만든다거나 머리통을 옆에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메두사처럼 머리가 3개를 만들어 버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 가능하지 않다란 말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2형식이랑 3형식이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3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고 그 3개의 덩어리 말고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수식어 거품이요. 거품은 걸러내세요. 알겠죠? 3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잘 봐봐 얘들아. 여기 보세요. 하나, 둘, 3덩어리, 하나, 둘, 3덩어리. 내가 그 보기 편하게 이렇게 3덩어리로 나눠놨어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이 형식이라는 친구는 여기서부터 암기하셔야 됩니다. 필기하셔야 되고요. 이 형식이라는 친구는 앞에 나와 있는 맨 앞에 나와 있는 덩어리와 맨 뒤에 나와 있는 덩어리가 동일한 대상입니다. He has become a doctor 하게 되면은 그는 의사가 되었다는데 그가 의사이고 의사가 그입니다. I am smart 하게 되면 나는 똑똑하고 똑똑한 게 나입니다. I am stupid 하게 되면 나는 멍청하고 멍청한 게 나입니다. 맨 앞에 있는 말과 맨 뒤에 있는 말이 동일한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이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형식을 결정짓는 건 누가 한다? 바로 동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become이라는 동사가 이 형식 동사로 사용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거라고. 그치? 근데 거꾸로 생각해봐 얘들아. 두 가지를 제시해볼게 내가 너희들한테. 자, 그 남자와 그 의사가 같은 대상입니까? 네, 같은 대상입니다. 세 개의 덩어리가 있는데 두 개 앞뒤가 같은 대상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이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become은 이 형식 동사로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라고 공부를 해도 되고 선생님 저는 become을 이 형식 동사라고 이미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은 무조건 같은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방향성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간단하고 조금 더 쉬운 방법은 become이라는 동사가 이 형식 동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겠지. 그치? 근데 내가 앞에 했던 전자와 후자의 말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선생님은 이거를 설명할 때 A, B, C라고 굳이 설명을 한 뒤에 B는 동사라고 치고 A랑 C가 같은 대상인 것 이거를 이형식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죠. 그러면 삼형식은 똑같이 세 덩어리로 되어 있다니까 A, B, C라고 되어 있으면 A랑 C가 같은 걸까요? 같은 거면 이형식인데 그럼 아니겠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삼형식이 되는 거예요. 봐요. 자, he knew.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습니까? That I didn't study at all last night. 내가 지난밤에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런 구조는 내가 위에 올라가서 다시 설명할 거야. 기다려봐.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지난밤에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같은 대상이냐고. 말이 안 되잖아. 애초에. 그 남자랑 내가 지난밤에 아예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같은 남자냐고. 내가 지나가는데 그 남자를 보고 야! 내가 지난밤에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 이렇게 부르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내가 말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대상이 아니에요. 같은 대상이 아니면 이건 몇 형식이 된다? 그게 바로 3형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노우라는 녀석이 삼형식 동사구나. 이렇게까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괜찮아? 2형식, 3형식 얼레벌레 벌써 다 머릿속에 넣었니? 2, 3형식 설명 다 한 거야 벌써. 끝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 1형식은 뭐다? 주어 동사가 있어요. 뒤에 뭐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불러? 자기 혼자만 있어도 되는 동사라고 불러서 자동사라고 부른다. 오케이? 2형식은 뭡니까?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A와 맨 뒤에 있는 C가 동일한 대상으로 되어 있는 걸 2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3형식은 뭡니까? 똑같이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A와 맨 뒤에 있는 C가 동일한 대상일 때 동일한 대상이 아닐 때 우리는 3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려워? 하나는 동일하고 하나는 동일하지 않대잖아. 자, 그럼 4형식과 5형식의 차이는 뭡니까? 선생님 갑자기 4형식, 5형식 넘어가면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헷갈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왠 줄 알아요? 2형식과 3형식은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4형식과 5형식은 네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덩어리 수가 다릅니다. 오케이? 덩어리 수가 다릅니다. 오케이? 덩어리 수가 다르더라고요. 네 덩어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럼 보세요. He told me. 그는 나에게 말했다. 머릿속에 뭐 떠오르는 거 없어?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속에서 지금 계속 끌어오르고 있는 게 있잖아. 그게 뭐야? 뭘 말한 거야 대체? 뭘 말했길래 정보를 좀 주란 말이에요. 이게 구조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너네들이 그 말이 기다려지는 거라고. 그래서 me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이제 that I had to study every night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생각해봐. 내가 지난밤에 공부를 했었어야만 했다라는 것과 내가 같은 거냐고.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나한테 지난밤에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 것과 이거 같은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쵸? 네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자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A, B, C, D라고 했는데
C와 D가 되는 거겠지, 이제는 얘들아. C와 D가 같은 대상이 아니면 그거는 사형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잘못한 거야, 이거. 는이야. 같은 대상이 아니면 사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O형식도 몇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야? 5덩어리로 되어 있죠. 잘 보세요. He asked me. 그는 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뭐 하라고? To study hard every day. 내가 매일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나한테 요구를 했다. 공부를 열심히 매일 하는 게 누구야? 나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남자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게 나고 내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네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C와 D가 같은 대상이다. 혹은 동일 대상 혹은 동일 상태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O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2, 3, 4, 5에 대한 특징이 벌써 잡히지 않았어?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위로 올라갈게요. 잘 봐. 1형식이라는 것은 자동사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있어도 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사라고 불러서 그 뒤에는 수식어 거품들만 오고 아무것도 새로운 구조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나오면 안 됩니다. 2형식과 3형식의 공통점은 핵심적인 구조가 총 몇 덩어리로 되어 있다? 3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온 말과 마지막 나온 말이 동일한 대상이면 그걸 우린 2형식이라고 부르고 동일하지 않으면 3형식이라고 칭합니다. 4형식과 5형식은 3덩어리에 하나를 더 붙인 4덩어리가 되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2덩어리가 같은 대상이면 5형식이고 다른 대상이면 4형식이 됩니다. 이게 정말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형식이라는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은 1시간 넘게 그 수업을 듣고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편하게 덩어리와 동일한 대상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만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두면 조금 더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이번 특강을 진행하는 동안 선생님이 이 형식이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 듣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더 잘 이해가 될 거라고 확신을 시켜줄게요, 내가. 알겠죠? 자, 그러면 형식은 이렇게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또 총정리를 한번 해줘야겠지, 얘들아. 형식을 1, 2, 3, 4, 5 형식을 결정 짓는 건 누가 한다고? 이거는 대답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 서원아, 형식을 결정 짓는 건 누가 한다고? 열심히 듣고 있어? 형식을 결정 짓는 건 누가 한다고? Excellent. 좋아, 좋아. 어떤 동사가 사용되었냐에 따라서 그 형식이 결정이 됩니다. 얘들아, 너네가 지금 이 말을 내가 얘기해준 말을 머릿속에 넣어놓잖아? 그러면 다음부터 영어 공부라는 걸 할 때 그 동사가 이 문장을 몇 형식으로 만들었냐가 하나씩 떠오르게 돼. 그렇게 하나씩 잡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정말로. 알겠지? 형식이라는 개념이 딱 잡히게 되면은 이 문장을 바라볼 때 훨씬 더 구조적인 부분이 편하거든. 어떻게 편해지냐면 얘들아, 이렇게 told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거 텔의 과거죠. told라는 말이 나왔을 때 뒤에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는지가 벌써 이미 예측이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형식을 알고 동사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힘이야, 얘들아. 알겠지? 근데 이 모든 걸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려운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이 모든 것에 대한 구별을 함에 있어서 출발점이 누구야, 지금? 바로 동사야. 그래서 주어 동사를 잡아놓고 잠깐 멈춰서 생각하라는 이유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동사가 뒤에 구조를 다 결정짓기 때문에 구조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조를 바라보게 되면 아, 이거는 건물이구나. 아, 이거는 빌딩이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 이거는 뭐야? 이거는 경기장이네. 아, 이건 지금 자전거 구조로 되어 있는 거네. 구조가 보이게 된다고. 알겠지? 자, 오늘 선생님 문법 수업을 지금 단 한 번도 넣어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독해법에 대한 부분을 연결시켜 주는 거고
문법이라는 부분을 활용하는 거는 아마 다음 차수 정도가 될 거예요. 잘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읽어 나갈 때 주어와 동사 표시를 꼭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제 왜인지 알겠지? 주어랑 동사 표시를 해놓고 그 동사를 기준으로부터 앞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잘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조금만 더 너희들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선생님이 아까 구조를 잡을 때 이렇게 사람 머리통이랑 몸통과 팔이랑 그리고 다리로서 구조를 잡았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구조를 잡아서 몸통과 팔을 만들어 찾았어.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 뭐가 돼야 돼? 머리통이 있어야 되고 뒤에는 어딘가에 다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머리통을 빨리 어디서 찾아와가지고 여기다 붙여줘야지, 다리를 찾아와서 여기다 붙여줘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보이게 된다란 말이야.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걸러내야 되는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걸러내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그런 구조를 바라보면서 아, 얘네들은 내가 걸러내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경험치가 쌓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너무 신나지 않아? 글을 보면서 내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능력치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은 무작위로 막 읽었잖아 얘들아. 무작위로 막 읽어놓고 내 머릿속에서 내 머리한테 요청을 했잖아. 뇌야, 나의 뇌야, 해석을 해줘. 너희 똥멍청이 같은 놈아, 너는 단어를 하나도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그릇 하나도 내가 알 수가 없어 라고 보통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 그치? 즉 나는 구조를 이게 어떤 구조인지 아예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 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제 구조를 맞춰줬는데 맞춰놓고 보니까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있고 머리가 여기에 있는데 다리가 또 여기 붙어 있다라거나 다리가 이렇게 거꾸로 돼가지고 머리 위에 붙어 있다라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해석이 잘 안 되는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 어떤 글을 읽었을 때는 해석이 되던데요 라고 했지. 그거는 머리통이랑 몸통이랑 다리밖에 없었어. 세 덩이밖에. 얘들아, 세 덩이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합치는 것도 못하면은 그건 유치원도 다시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무슨 말인지 알지? 덩어리가 세 개밖에 없다라고요. 너희들 어렸을 때 이런 게임, 이런 장난감 있지 않았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 블럭 넣는 거 알죠? 애기들이요. 근데 이 블럭이라는 게 네모 하나, 세모 하나, 별 하나 있어. 그 별 집어가지고 별에다 넣고 세모 집어가지고 세모에다 넣고 네모 집어가지고 네모에다 넣는 거예요. 끝이야 그게.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세 개에 넣는 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애들한테 가가지고 이 네모가 이 네모와 이 네모와 이 네모와 이 네모와 이렇게 줘놓고 하면은 애들이 단번에 맞출까? 세모도 이만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싹 이렇게 걸러낼 줄 아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너네들 이게 진짜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리치한다는, 리치어, 도달하다, 미치다라는 뜻이지. 이런 생각을 한번 미쳐본다라는 거가 너무 중요한 작업인 거야. 알겠어 얘들아?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본다라는 것. 생각을 한번 해본다라는 것. 그렇게 너희들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야. 얘들아 너네 게임할 때 보면은 이렇게 뭐 맵이라는 게 있잖아. 지도가. 그치? 근데 여기 주인공이 있어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여. 그럼 이 맵이 점점 어떻게 돼? 맵이 밝아지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갔던 데는 맵이 밝아져가지고 저기 산이 있구나, 강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그쪽에 도달해봐야 너희들의 그 생각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되고 그럴수록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되는 거야. 알겠지? 가만히 서 있으면은 나머진 다 어두운데 당연히 추측밖에 할 수 없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사이고 그래서 주어와 동사를 잡았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씩 파생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필기 잘하고 있니? 생각보다 양이 많은 광범위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지? 자, 그렇다라는 건 111 규칙이 어긋날 때 왜 그런지 생각해본다 이렇게 나왔지. 선생님이 자 111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놨어. 봐라.
자, 1 규칙이라는 거야. 숫자 1이에요. 자, 한 문장 속에는 하나의 주어가 있고 하나의 동사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11 규칙이 뭐다? 한 문장 속에는 하나의 주어가 있고 하나의 동사가 있다. 한 번만 더 할까? 한 문장 속에는 하나의 주어가 있고 하나의 동사가 있다. 이게 무엇이다? 111 규칙이라는 겁니다. 규칙을 깨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 규칙은 깨질 수 없는 절대 법칙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규칙이 어긋날 때가 있어, 얘들아. 그러니 깨어질 때가 있다라고. 짜증나지? 근데 이게 아까 내가 말했던 생각을 미쳐보는 거야. 미쳐봐도 되고요. 영어에 미쳐봐도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분명히 나한테 주어 동사는 한 문장 속에서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은 또 너희들 입장에서 생각해. 선생님 문장이 뭐예요? 자,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가 있는 거를 한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이 한 문장 속에는 주어가 하나만 있어야 되고 동사가 하나씩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그 법칙이 깨져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되어 있는 것인가? 펜 들어. 펜 들어, 펜. 펜 들었어? 종이에다가 여기 다 보내라. 자, 펜에다 올려.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있을 때는 그냥 이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주어가, 동사가 2개씩 있다. 곱하기 2라고 할게. 주어와 동사가 2개씩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하나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가 필요해요. 하나 빼면 되는 거야, 그냥. 접속사라는 것이 한 개가 필요합니다. 자, 센스 있는 사람 벌써 눈치챘을 거야. 주어와 동사가 3개가 있어. 그러면 접속사가 몇 개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합니다. 자, 동현아, 대답해봐. 주어와 동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접속사가 몇 개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아, 오늘 너무 수업을 잘해. 접속사는 3개가 필요합니다. 됐죠? 공식이야, 이것도 얘들아. 공식인데 이 공식 속에서도 좀 더 확실한 또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어가 있고요. 첫 번째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글을 가는데 두 번째 주어가 있고요. 두 번째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을 읽어나가는데 세 번째 주어가 있고요. 세 번째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을 읽어나가는데 네 번째 주어가 있고 네 번째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표가 있어요. 이런 개짜증나는 문장이 가끔씩 등장할 수 있다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주어 동사가 4개나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라는 건 3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접속사는 어디에 있어야 돼? 당연히 새로 나오는 녀석들 바로 앞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기요.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야. 알겠지? 항상 새로 나오는 주어 앞에 접속사가 있어서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을 해준다라는 약속을 갖고 있는 거야.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을 해준다는 약속을 갖고 있고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을 해준다는 약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접속사가 얘들아 무조건 앞에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접속사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주어 동사가 하나씩 늘어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인 거야. 접속사가 하나가 있을 때마다 주어 동사가 하나씩 늘어난다라고요. 접속사가 2개가 됐으니까 3개가 됐고 3개가 됐으니까 4개가 되고 4개가 됐으니까 5개가 돼. 그러면 접속사가 없다라는 거는 주어 동사가 하나씩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한 문장 속에요. 알겠지? 그러면 얘들아 지금 생각한 걸 그대로 복사하기, 붙이기, 복붙을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복붙을 하면 되냐면 동사에서 멈춰져서 생각을 했잖아. 그 작업이
동사가 2개가 됐을 때도 똑같이 여기서 그 작업을 하면 돼. 그리고 동사가 3개가 됐을 때도 똑같이 그 작업을 하면 되고, 근데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아, 이 앞에는 접속사로서 연결이 되어 있는 녀석이구나. 그러면 1번 주어가 누구지? 아, 얘네들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읽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설명을 본 수업 때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없는 거야, 얘들아, 매번. 지문을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거? 일단 이 공식을 첫 번째로 암기를 해야 되고요. 노트에다가요. 그리고 접속사가 있을 때마다 주어 동사가 늘어납니다. 주어 동사가 늘어날 때마다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2개는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주어 동사가 늘어난다라고 해도 내가 해석을 하는 건 바뀌지가 않습니다. 기준은 여전히 계속 동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사들이 뭐가 쓰였냐에 따라서 뒤에 붙이는 것도 다르게 될 테니까요. 알겠지? 얘네들은 하나의 독립적인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 문장은 여기에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는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라고. 그치? 그럼 내가 커다란 덩어리를 볼 줄 아는 시야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얘들아? 이게 내가 어쩔 때 보면은 몇몇 예시들은 너무나 너네들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더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 오히려 그냥 문법책에 나온 대로 설명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을 거거든. 근데 이렇게 내가 고생하면서, 고생이라는 말은 좀 너무 생색내는 것 같잖아. 그치?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말을 풀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나중에 그냥 문법책에 있는 한 줄 있잖아. 그 한 줄을 봐도 이해가 되는 수준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지금은 한 줄을 봤을 때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단 말이야. 의문밖에 없어, 머릿속에. 물음표 뺑뺑뺑뺑뺑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너네들이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교 올라오고 대학교 갔을 때 문법책을 봤을 때 아, 이게 이런 소리였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믿어봐. 됐나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읽어나갈 때 주어와 동사를 표시를 하면서 읽을 거고요. 그리고 동사가 나왔을 때 그 동사에 멈춰져서 기준이기 때문에 뒤에가 앞뒤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생각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111 규칙이 있는데 111 규칙이라는 건 하나의 문장, 하나의 주어, 하나의 동사라는 규칙이 있는데 이게 어긋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가끔씩이 아니라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럼 이 어긋나는 상황 속에서는 대체 왜 그런지 생각만 해봐. 왜 어긋났지? 이런 왜 어긋난 거야? 라고 생각만 해보게 되면 무엇이 되냐? 거기서부터 하나씩 실타래가 풀리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너무너무 재밌어질 거야.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구나. 아, 이것 때문에 쓸데없이 문장이 이렇게 졸라 길어진 거네. 이런 됐습니까? 오늘 진짜 핵심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지. 문법적인 거 하나도 얘기 안 했는데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교재에 없어,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수업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혹시나 선생님 저 이거 지금 오늘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 있잖아요. 칠판에 저 이것도 받고 싶습니다 하면은 따로 밴드에다가 그냥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자료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아니다. 그냥 올려줄까? 올려드리면 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데, 얘들아. 뭔가 내가 너네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공감이 서지 않을 것 같아서 약간 조심스러운데, 선생님은 또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고 하니까 당연히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을 거잖아요. 일적인 부분이 아니라 생활,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미친놈처럼 즐겁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선생님은 이 수업을 너희들이랑 수업을 하는 거 있잖아. 수업 준비는 아니고 사실 수업 준비 말고 수업 자체. 이렇게 수업 자체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수업을 하는 것 자체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냐면 보통 학생들은 수업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다반수이기 때문에. 그치? 선생님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수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 소통도 많이 해주고 이제 얘기도 많이 해주고 잘 맞으니까 또 그런 걸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나도 좀 이제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일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갑자기 생뚱맞게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볼게. 자, 그럼 이제 영어 버전으로 넘어와 보자, 얘들아. 자, 영어 버전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를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imals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주어다 이렇게 그치?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하나씩 문법에 대한 구조를 알려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왜 여기에 분명히 we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거를 왜 선생님이 동사로 체크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들은 did not need. 여기가 누가 봐도 동사 파트예요. 그쵸? did not ne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동사로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는 주어랑 동사를 찾게 됐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지? 여기서 뒤에 뭐가 나오는지 기준을 잡아야 되는구나 라고 했지. 근데 너네들 지금 이거 궁금해? 이거 궁금할 것 같아서 얘기해 볼게, 얘들아. 저게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들 때문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거 뒤에 선생님이 다른 주차에 문법 수업으로 준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기에 동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두 번째 동사가 됩니다. 왜 두 번째 동사가 되냐면요. 선생님이 두 번째 동사가 나올 때 그 앞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지? 당연히 동사가 있으니까 그 앞에는 주어도 있을 것이야. 그지? 그러면 그 앞에 무엇이? 접속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잖아. 앞에 규칙이 있었잖아, 얘들아. 새로운 동사가 나오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접속사가 앞에 꼭 항상 있어줘야 된다. 그게 바로 이 후예요. 저 후라는 친구가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문법 속에 정해져 있는 규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 수업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네들 머릿속에도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후라는 친구가 눈에 보이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동사라는 건 1번이 아니란 말이야, 절대적으로. 이해됐니? 내가 말이 빨라?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빠르게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 후라는 친구가 나왔다라는 건 이 친구가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랑 동사가 또 한 번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동사를 보고 내가 여기가 1번 동사라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did not이라는 녀석이 1번 동사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 근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건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수식어 거품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거품을 걸러내야 되는 거잖아. 콜라에서 거품을 걸러내야 콜라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저 거품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거품이라는 건 뭔데, 얘들아? 시계고 안경이고 귀걸이고 너희들을 꾸며주고 옷이 되고 속옷이 되고 양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꾸며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뭔데요? 구조예요. 그러면 구조를 꾸며줘야 되는 거니까 이 녀석들이 앞에 있는 녀석을 그냥 꾸며주게 해석만 하면 되는 거라고. 어지러운데? 이해됐니? 그래서 did not need에 멈춰서 잠깐 생각해 본다라는 거야. 이러한 거품을 가진, 이러한 꾸밈을 가진 동물들은 됐니? did not need, 필요 없었다 라고 하게 되면 뭐가 필요 없습니까? 뭐를 필요 없어요? 한 덩어리만 필요해요. 한 덩어리 찾아주세요. 그게 뭡니까? 덩어리라는 것은 큼직큼직한 구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에서 큼직큼직한 구조의 영화, 굵직굵직한 구조를 하는 품사가 무엇이냐? 바로 명사가 합니다. 주어도 명사가 하고 동사는 당연히 동사가 하고요. 목적어도 명사가 하고 보어도 명사가 합니다. 보어는 뭐 형용사가 할 때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뭐다?
skills, 기술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구조는 무엇입니까? 동물들은 필요 없었다. 기술들이. 끝. 오케이? 동물들은 필요 없었다. 기술들이. 그러면 그 외에 써져 있는 말들은 다 뭐예요? 거품이에요. 그 거품들은 뭔데요? 시계라고 하게 되면 시계는 어디에 찾아 있는 거야? 팔에 찾아 있는 거고, 귀걸이는 귀에 찾아 있는 거, 안경은 눈에 있는 거고요, 모자는 머리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위치에서 그 구조를 꾸미고 있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품은 앞에 있는 머리통을 꾸미는 녀석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거품이라는 건 뒤에 있는 녀석을 꾸미는 거고요. 뒤에 있는 거품도 당연히 얘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봐봐요. 동물들인데요. 꾸며보자. 어떤 동물들이요? 어떠한 동물들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떤 동물들이요? Who are fed and protected by humans. 인간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길러지는 동물들이요. 오케이. 동물들은 필요 없었습니다. 무엇이요? 기술들이요. 어떤 기술들이요? 많은 기술들이요. 어떤 기술들이요? 많은 기술들이요. 어떤 기술들이요? 많이 요구가 된 기술들이요. 누구에 의해서요? 그들의 야생 조상들에 의해서 야생 조상이요. 그러니까 야생 조상, 야생에 있는 조상 동물들이요. 그 동물들에 의해서 요구가 되었었던 많은 기술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가요? 동물들이요. 어떤 동물들이요? 인간에 의해서 길러지고 보호를 받은 동물들은 야생 동물들이 사용했었던 그러한 그것 때 요구가 되었었던 기술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보호를 받고 하니까 야생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이 필요 없었으니까. 됐지? 그치?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들 있잖아, 얘들아. 이런 거품들. 이런 거품들은 이제 하나씩 내가 알려줘가지고 세부하게 나가게 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구조만 먼저 잡고 가자고요. 무슨 구조? 다시 한번. 뭐랑 뭐에서 멈춘다? 주어랑 동사에서 멈춘다. 기준이 되는 것은 누구다? 동사가 하는 것이다. 동사에 멈춰서서 뒤에 어떤 구조가 올지를 생각해보고 글을 읽으면 된다. 그런데 이 작업은 지금 내가 말을 천천히 해서 이렇게 3초, 4초가 걸린 거지 사실 0.1초도 안 걸리게 됩니다. 조금 지나면. 그리고 형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접속사가 하나가 있을 때마다 주어 동사가 하나씩 늘어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얘기한 게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나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첫 특강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특강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독에 대한 능력치가 오를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약속을 할게요. 알겠죠?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하려고 선택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얘들아,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코로나 끝나서 빨리 대면 수업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출석 올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윤, 유민, 동현, 대호, 예진. 지금 누가 없는 거냐? 서원.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